부동산 공법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시계획 체계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게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파트인데요. 사실 이 계획들 사이의 관계만 딱 알아도 그 복잡하다는 부동산 공법의 절반은 이해한 셈이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첫째, 계획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계획의 꼭대기에는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아래로 2개 이상 도시를 묶는 광역도시계획, 또 각 도시의 비전을 담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규제가 담긴 도시군 관리계획 순서예요. 만약에 아래 계획이 위 계획이랑 내용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예외 없이 상위 계획이 이깁니다. 둘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냥 방향만 보여주는 일종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 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만으로는 내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행정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셋째,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바로 이 계획 때문에 내 땅의 용도가 정해지고 여기에 도로가 생긴다, 공원이 들어선다, 이런 게 확정되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고요.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계획에서부터 관리계획까지 이어지는 이 명확한 위계 질서가 바로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기본 골격인 셈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 두 개념은요,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그리는 딱 2단계 과정이거든요. 기출문제를 보면 결국 누가 지정하고 누가 계획하는지 이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거대한 계획의 밑그림, 즉 권역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윗사람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둘째, 권역이 정해졌으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당사자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장들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시도지사들이, 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요. 자기 동네 미래니까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승인과 예외 규정인데요. 계획 다 짰다고 끝이 아니에요. 윗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시험 포인트. 만약에 지정하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진 윗사람, 그러니까 처음 권역을 지정했던 바로 그 지정권자가 직접 나서서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정리하자면 권역 지정은 윗사람이, 계획 수립은 당사자들이 함께. 하지만 늑장 부리면 윗사람이 직접 나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종합계획이에요. 앞으로 나올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격이랑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째, 법적 성격인데요. 이 계획이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건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행정계획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에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그럼 모든 시와 군이 이걸 다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니면서 광역시랑 붙어있지도 않고 또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 이런 곳은 굳이 수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다면 우리 시, 우리 군의 계획을 세울 때 옆 동네까지 포함해서 더 크게 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미리 그쪽 지자체장이랑 협의는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이지만 5년마다 재검토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수립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핵심 요약 브리핑입니다. 자, 우리 동네 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방대한 법률에서 출제자들이 수험생을 속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헷갈리기 쉬운 핵심 함정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계획의 즉각적인 효력입니다.
구체적인 지도가 포함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러니까 대중에게 딱 발표된 그날부터 룰이 즉시 발효돼요. 공법의 다른 파트에서는 다음 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오답 함정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주민의 제한권과 반전 있는 비용 부담입니다. 우리도 직접 동네 기반시설 좀 깔아달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은 계획 검토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아니라 제안한 사람 본인한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관청이 낼 줄 알았다면 큰 코 다치는 완전 단골 출제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와 주기적 재검토입니다. 갑자기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강력한 규제가 생겼을 때 이미 건물 짓고 있던 분들은 어떡할까요? 다행히 규제 전에 이미 첫 삽을 떴다면 3개월 안에 간단히 신고만 딱 하면 허가 없이도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 자체는 5년마다 시대에 맞게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기출의 핵심은 지형도면 고시일 당일 발효, 제한자 비용 부담 가능성, 그리고 5년 주기 검토와 3개월 내 신고를 통한 기존 사업자 보호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죠. 기초조사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원래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기초조사나 안전진단은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비효율을 줄이려고 특정 조건에서는 이걸 건너뛸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이 예외 규정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계획을 아예 안 만드니까 기초조사도 당연히 생략되는 거죠. 조건은 두 가지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랑 붙어있지도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작은 시나 군, 또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에 이 지역 기본 계획 내용이 이미 싹 다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땐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없겠죠? 둘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경우예요. 이건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졌거나 너무 위험해서 사용 금지된 건물인데 굳이 안전한지 또 진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도로 같은 기반시설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건물, 또는 이미 안전등급 D나 E를 받아서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패스하는 거죠. 결국 계획 절차 생략은 중복과 낭비를 막자는 거고, 안전진단 생략은 이미 위험한 게 확인됐으니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용도지역 기출문제의 핵심,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모든 토지에 이름표를 딱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파트용, 저 땅은 농사용, 이렇게 국가가 쓰임새를 미리 정해놓는 건데, 이게 부동산 공법 시험에선 정말 매년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첫째, 국가가 우리나라 모든 땅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긴 개발하자 하는 도시지역, 여긴 꼭 지키자 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완충지대 같은 관리지역이 있는 거죠. 나중을 위한 예비 땅이라고나 할까요? 둘째, 그럼 이 지역들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개발이 목적인 도시지역이랑 완충지대인 관리지역은 여기서 더 세분화돼요. 특히 관리지역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계획관리, 농사 지어야 하니까 생산관리, 자연을 지켜야 하니 보전관리, 이렇게 나뉘는 것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예 달라지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특례,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처럼 빨리빨리 개발해야 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복잡한 절차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도시지역으로 봐주는 거예요. 왜냐?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이런 예외 조항들이 또 함정 문제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결국 용도지역은 그 땅의 가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설계도인 셈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용도지구 파트,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용도지구가 뭐냐면요, 기존의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딱 지정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좀 완화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꼭 잡고 가셔야 해요. 자, 첫째, 용도지구의 핵심 기능은 바로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겁니다. 기존 용도지역만으로는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 그 위에 용도지구를 더 씌워서 건물의 용도나 높이를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거죠. 둘째, 종류랑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이건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고도지구는 말 그대로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복합용도지구는 다양한 용도를 허용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요.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같은 곳에 있는 마을, 즉 취락을 정비하는 곳이죠. 쉽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함정 포인트예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뭘로 정할까요? 대부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데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죠. 딱 2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 둘은 꼭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결국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고 종류별 목적과 행위 제한 기준의 예외를 구분하는 게 합격의 핵심입니다. 왜 어떤 동네는 계속 낡아가는데 다른 동네는 갑자기 최신 빌딩들로 막 활기를 띨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 바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자 시험의 단골 출제 파트죠. 용도구역에 대한 핵심,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용도구역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땅의 사용 규칙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확 풀어줘서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대부분의 용도구역은 개발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 제한구역, 이게 대표적이죠. 도시가 막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들도 다 자연과 도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들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여기서 진짜 시험의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있거든요.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이건 주로 철도역 주변이나 낡은 도심처럼 기능이 좀 떨어진 곳을 확 살리기 위한 카드인데요.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핵심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주는 말 그대로 개발 특고라는 점이에요. 이러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용도구역은 개발을 꽉 묶는 고삐인 동시에 특정 지역을 되살리는 강력한 엔진이 되기도 하는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가끔 보면 어떤 동네가 갑자기 확 세련되게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시험의 단골 손님이라 오늘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바로 3년 카운트다운이에요. 정부가 여기 개발하자 하고 구역을 딱 지정하면 3년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청사진을 내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땅값만 올려놓고 개발은 미루는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만약 3년이 지나도 계획이 없다. 그럼 그 지정 효력은 바로 다음 날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로라던가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 규모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건물의 용도, 그리고 크기 제한,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꼭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단군도 있어요. 바로 규제 완화죠. 계획을 잘 따르는 대가로 그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같은 건축 규제들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좀 풀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훨씬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 단위 계획은요, 특정 구역의 맞춤형 개발을 위해서 때로는 규제도 풀어주는 아주 상세한 관리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뭐 땅을 파내거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인데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허락 같은 거죠. 부동산 공법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자, 첫째. 그럼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그냥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고요.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흙을 쌓거나 반대로 파내는 것도 해당되고요. 흙이나 돌 같은 걸 캐내는 토속 채취, 또 땅을 여러 개로 나누는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입니다. 둘째, 허가를 내주는 핵심 기준은 바로 도시 전체와의 조화입니다. 내가 하려는 개발이 도시의 큰 그림, 즉 도시군 관리 계획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주변 도로나 수도시설 용량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처럼 보전할 필요가 큰 곳, 아니면 개발로 주변에 큰 피해를 줄 것 같은 지역은요, 최장 5년까지 허가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걸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죠. 요컨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시험 준비하신다면 이거 꼭 아셔야 하죠. 오늘 기출문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첫째, 누가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데요. 대상 지역은 주로 녹지, 관리, 농림지역처럼 아직 도시가 아닌 곳, 근데 이제 막 개발 압력이 높아져서 난개발이 걱정되는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에 참여하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확 풀어주거든요. 일종의 당근인 셈이죠.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50, 용적률은 25%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요. 생산관리지역 같은 곳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성장관리계획을 세워야만 해요. 여기에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어떻게 배치할지, 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요약하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에 잘 따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규제와 당근을 함께 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름부터 되게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오늘 이 두 가지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공인중개사 같은 부동산 시험에선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단걸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목적부터 관리 방식까지 완전히 정말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첫째, 지정 목적부터가 완전 달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이미 개발이 끝난 도심지 있잖아요. 더 이상 빽빽해지지 않게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이고요.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 규제 방식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즉 강화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건물이 더 작게 짓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좀 다른데요. 여기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면 건축주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이 돈은 뭐 현금도 되고 카드, 심지어는 토지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두 구역은 절대, 네버, 중복으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법에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동네에 있을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있는 곳의 밀도를 강화해서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새로 짓는 곳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기출문제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게요. 말하자면 신도시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진짜 곤란해져요. 출제위원들이 꼭 파놓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첫째, 계획들 간의 위계질서, 그러니까 서열 정리예요. 이 도시개발계획은요, 자기보다 더 큰 계획들이 있어요.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일종의 형님들이죠. 만약에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럼 당연히 형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환지 방식이 뭐냐면 개발하고 나서 원래 땅 주인한테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전부예요. 구역 전체를 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외부 업체가 아니라 바로 그 땅 주인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 마지막 3번째, 바로 시간 제한, 즉 효력 상실 기한입니다. 이거 숫자 잘 보셔야 해요. 구역을 딱 지정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한다? 그럼 끝. 또 반대로 개발계획 세우고 나서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안 한다? 이것도 끝. 그 다음 날 바로 효력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2년, 3년. 시험 볼 때 엄청 헷갈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도시개발계획은 이거예요. 상위계획과의 서열, 환지 방식일 때 사업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언제 효력이 없어지는지, 딱 이 3가지 포인트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핵심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실시계획. 이게 뭐냐면요. 도시개발 사업의 아주 구체적인 최종 설계도 같은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걸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죠. 첫째, 바로 작성과 인가 절차입니다. 시행자가 설계도나 작은 계획 같은 걸 담아서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인가 전에 무조건 14일 이상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계획이 효력을 잃는 경우 바로 실효 요건인데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까지 끝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에 놓치잖아요. 그럼 5년이 되는 날 바로 다음 날 그 계획은 효력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면적을 많이 확보하면 기간이 늘어나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인가를 취소하기 전 필수 절차, 바로 청문입니다. 지정권자가 한번 내준 인가를 마음대로 이거 취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이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시 계획은 인가로 시작해서 특정 조건에서는 실효되고 취소할 땐 반드시 청문을 거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기출문제의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 도시개발법 파트가 은근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신도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으로 한번 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모든 사업엔 당연히 큰 그림이 있어야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그 큰 그림이 바로 도시, 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건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라서 이 계획 없이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둘째, 그럼 이제 이 사업 누가 이끄냐 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 단골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사업구역 전부를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조합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무작정 개발만 하면 난 개발이 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두 가지 장치를 씁니다.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꽉 찬 곳이니까 건폐율 같은 걸 강화해서 더 못 짓게 막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로 새로 개발하는 곳이니까 개발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결국 도시개발 사업은요, 이 큰 도시계획이라는 그림 아래서 딱 정해진 시행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환지 방식이라는 게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래 있던 땅을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개발이 다 끝난 후에 새로 정리된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부동산 관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째, 환지 방식의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땅을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이 끝나면 구획이 싹 정리된 새로운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 바로 이게 환지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둘째, 그럼 사업 시행자는 누구인지가 진짜 핵심인데요. 기출문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환지 방식일 때는 바로 그 땅의 주인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시개발구역 기출문제의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 도시개발법 파트가 은근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신도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으로 한번 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모든 사업엔 당연히 큰 그림이 있어야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그 큰 그림이 바로 도시, 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건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라서 이 계획 없이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둘째, 그럼 이제 이 사업 누가 이끄냐 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 단골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사업구역 전부를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 조합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무작정 개발만 하면 난 개발이 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두 가지 장치를 씁니다.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꽉 찬 곳이니까 건폐율 같은 걸 강화해서 더 못 짓게 막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로 새로 개발하는 곳이니까 개발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결국 도시개발 사업은요, 이 큰 도시계획이라는 그림 아래서 딱 정해진 시행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환지 방식이라는 게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래 있던 땅을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개발이 다 끝난 후에 새로 정리된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부동산 관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째, 환지 방식의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땅을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이 끝나면 구획이 싹 정리된 새로운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 바로 이게 환지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둘째, 그럼 사업 시행자는 누구인지가 진짜 핵심인데요. 기출문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환지 방식일 때는 바로 그 땅의 주인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시개발법 비용 부담, 기출문제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백억이 깨지는 신도시 개발 자금, 대체 어떻게 끌어오는 걸까요? 이 숨겨진 룰만 딱 아시면 까다로운 공인중개사 시험의 단골 함정도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비용 부담의 대원칙과 예외입니다. 보통 사업에 드는 돈은 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자가 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시험엔 늘 예외가 나오죠.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면 국가가 그 비용을 화끈하게 전액 밀어줄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도시개발 채권 매의무예요. 돈이 부족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건축하려고 땅 성질을 바꾸는,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걸 무조건 사야 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왜 억지로 사야 해?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개발 이익을 얻고 인프라를 쓰는 만큼 강제로 내야 하는 일종의 입장료인 셈이죠. 셋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법의 숫자,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에요. 법에서 시효는 보통 5년이 많지만 이자는 짧게 치고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원호, 2 이렇게 입에 착 붙여두시면 시험장에서 1초 만에 정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법 비용 문제는 시행자 부담 원칙의 예외, 그리고 원금 5년, 이자 2년, 이 핵심만 챙기시면 어떤 기출 함정도 거뜬하게 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핵심 기출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신도시 개발처럼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엄격한 특례 규정과 헷갈리는 핵심 숫자들을 정확히 아셔야 실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과연 언제부터 이 막강한 강제 수용 권한이 생길까요? 보통 다른 법처럼 실시계획이 인가될 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다릅니다. 바로 어떤 땅을 수용할지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권한이 발동되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남의 땅을 수용하려면 무엇을 뺏을지 그 구체적인 대상부터 완벽히 확정되어야만 하니까요. 아주 명쾌하죠. 수용을 했으니 이제 땅을 다시 나눠줘야겠죠. 두 번째, 공급 규모에 대한 철저한 숫자 제한입니다. 이거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요. 땅으로 보상해주는 토지 상환 채권은 전체 분양 면적의 절반, 즉 2분의 1을 절대 넘을 수 없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원형지는 전체 구역의 딱 3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 채권은 절반, 원형지는 3분의 1. 이 직관적인 대비를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개발이 끝난 조성 토지의 공급 원칙과 승인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공급 계획을 짤 때 무조건 사업 총책임자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굳이 승인까지 깐깐하게 받아야 할까요? 바로 대장동 사태 같은 불투명한 특혜십이나 무분별한 토지 공급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결국 수용 방식을 완벽히 정복하는 열쇠는 세부 목록 고시라는 예외적인 출발점을 명심하고 숫자로 깐깐하게 제한된 공급 규모의 선을 정확히 긋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 용어 정의 기출문제의 핵심을 아주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이 도정법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시죠? 근데 출제자의 얄미운 함정 딱 3가지만 간파하면 이거 완전 확실한 점수밭이 됩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핵심 키워드부터 잡아야 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인 반면 재건축은 어떨까요? 재건축 동네면 무조건 다 낡았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재건축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의외로 양호하다는 거, 이게 진짜 결정적 차이예요. 둘째, 사업에 참여할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그중에서도 지상권자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에는 땅만 빌려 쓰는 지상권자도 소유자에 들어가는데요. 재건축은 오직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해당됩니다. 왜냐고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빌려 쓰는 지상권자는 아예 낄 자리가 없다고 딱 외워두시면 진짜 편해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단골 손님인 공동이용시설 구별법입니다. 놀이터,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네, 다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어린이집이 되니까 당연히 유치원도 될 것 같죠? 와, 이거 진짜 많이 속으시는데 유치원은 절대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이 단어 하나에 낚이시면 안 돼요. 결국 비슷해 보이는 사업과 용어들이지만 방금 짚어드린 그 결정적인 한 끗 차이만 명확히 구분하셔도 도정법 기본 점수는 흔들림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재개발조합처럼 조합원이 수백 명인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투표로 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요? 어렵겠죠. 바로 이럴 때를 대대해서 만든 게 바로 대의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대신하는 작은 회의체 같은 거죠. 첫째, 구성 요건이에요. 조합원이 100명이 넘으면 대의원회는 무조건 둬야 합니다. 필수예요.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만약 10분의 1을 계산했는데 100명이 안 되더라도 최소 100명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500명이면 10분의 1은 50명이지만 안 돼요. 100명 이상으로 꼽아야 합니다. 둘째, 누가 대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의원으로 봐요. 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조합장을 뺀 다른 임원,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한 사람에게 권한이 너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권한의 한계입니다. 대의원회가 뭐든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정관 변경이나 시공사 선정처럼 정말 중요한 사안들 있죠. 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같이 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정은 대의원의 선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이런 건 반드시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대의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구지만 조합원의 핵심 권리는 총회 고유의 권한으로 남겨둔 겁니다. 오늘 핵심 요약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이라이트인 관리처분계획의 필수 기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쉽게 말해서 이건 헌집 주고 새집 받을 때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을지 최종 확정짓는 거대한 정산 영수증 같은 건데 이 계획이 통과돼야 비로소 동네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철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영수증에 구체적으로 뭐가 적히는지부터 볼까요? 첫째, 새 건물의 예상 가격이랑 예전 집 가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예전 집값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딱 기준으로 계산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지상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분양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산표가 다 통과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죠. 둘째, 이 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즉시 낡은 건물 철거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원래 살던 분들의 토지 사용 권리가 멈추고 기존 전세 계약도 싹 다 해지할 수 있어요. 단 시행자가 동의해주면 예외적으로 예전 땅을 계속 쓸 수는 있답니다. 그렇다면 새 집을 거부한 사람들의 정산, 그리고 새 집 받는 분들의 소유권은 언제 확정될까요? 마지막으로 분양을 안 받는 분들과는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야 해요. 반면 새 집을 받는 분들은요, 공사가 다 끝난 당일이 절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비로소 완전한 내 집을 갖게 됩니다. 은근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이 다음 날이라는 마법의 타이밍 진짜 중요하죠. 가장 복잡해 보이는 재개발 정산 절차도 결국은 누가 얼마를 받고 언제 진짜 내 집이 되는가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귀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쁜 여러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핵심만 아주 빠르게 요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끄는 이 조합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필수 단골 손님인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잘 빠지는 세 가지 함정만 딱 피하면 무조건 점수를 따낼 수 있거든요. 첫째, 투명성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만약 조합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눈치 보는 이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감사가 나서서 조합을 대표해야 합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랑 거래하려고 할 때 부하 직원이 나서서 막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둘째는 사업의 법정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가 생겨서 갑자기 쫓겨난다면 그 사람이 예전에 내렸던 결정들도 싹 다 무효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다 무효로 돌려버리면 수백억짜리 공사가 하루아침에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관여했던 행위는 효력을 그대로 확실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회의 엄격한 권한 제한입니다.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의원회를 두는데 이분들 권한이 아무리 막강해도 절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공석이 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하는 일입니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체 총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는 없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견제장치인 셈이죠. 조합의 투명성과 거침없는 사업 진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 가지 견제 원리만 확실히 챙겨두시면 어떤 변형 기출문제라도 아주 자신있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건축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용어들 있잖아요. 오늘 그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건축법 용어는 정확히 외워두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개념들 위주로 딱 알아야 할 것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바로 주요 구조부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건물의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딱 이 6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포함 안 되는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 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옥외 계단 같은 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시험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째, 고층 건축물이랑 지하층의 기준입니다. 고층 건축물은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바로 고층인 거죠. 그리고 지하층, 이건 시험 포인트인데 층수나 용적률 계산할 때 쏙 빠진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쓰는 건물인데 기준이 뭐냐? 특정 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아니면 용도랑 상관없이 그냥 16층 이상인 건축물.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거나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용어만 확실하게 구분하셔도요,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건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 근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헷갈리잖아요. 오늘 그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복잡한 부동산 법규 시험 준비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합격의 당락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건물의 뼈대, 바로 주요 구조부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에서는요, 딱 6가지만을 주요 구조부로 봅니다. 바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이 6가지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이니까 사이기둥이나 옥외 계단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둘째,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고층 건축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안전 규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에 정착하면서 지붕은 필수,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요. 핵심은 여기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 상가처럼 땅속에 있는 점포 같은 것도 전부 건축물로 본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정확한 용어 이해가 바로 복잡한 건축법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시험 준비하신다면 오늘 얘기 꼭 들어보세요. 건축법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용어들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단어 외우기가 아니고요. 건물의 안전이나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첫째는 건물의 뼈대, 바로 주요 구조부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우리 내기바보지주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건물 안전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허물거나 바꾸면 그거 불법입니다. 둘째는 땅속으로 가볼까요? 지하층입니다. 법적으로 지하층이 되려면 층 높이의 절반 넘게 땅에 묻혀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지하층은 건물 층수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엄청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셋째, 고층 건축물의 기준인데요. 보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가 넘으면 고층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50층이나 200m를 넘어가면 초고층 건물이 되고요. 고층은 맞는데 초고층까지는 아닌 그 사이의 건물들은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건물의 뼈대인 주요 구조부, 층수 계산의 키포인트인 지하층, 그리고 높이 기준인 고층 건물. 이 세 가지 개념만 딱 잡고 가면 건축법의 기본은 끝난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기준에 대한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자료들을 싹 다 털어서 시험엔 단골로 나오면서도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구조와 핵심 요건들만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건물에 짓기 전 착공 신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이거 마라톤 출전 전에 받는 심층 건강검진이랑 똑같거든요. 건물이 높이 13m, 2m 이상이거나 기둥 간격이 10m 이상으로 훌쩍 넓으면 뛰기 전에 반드시 의사소견서 같은 구조안전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 단골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짜리 목구조 건물은 서류 제출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일반적인 건물들의 건강검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하늘에 찌를 듯한 초고대 건물들의 더 깐깐한 중환자실급 기준을 알아볼까요? 둘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으린 초고층 빌딩, 단순히 우리 건물만 튼튼하게 지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단순 서류를 넘어서 안전영향평가라는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 평가의 핵심은 건물 구조나 집안은 물론이고 빌딩풍 같은 바람의 영향까지 싹 계산해서 인접되지만 이웃의 안전에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는 겁니다. 새 건물을 지을 때의 튼튼함을 봤다면 이제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땐 어떨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고 녹물이 콸콸 나온다고 무조건 재건축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비계획을 짤 때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를 깐깐하게 심사하는데요. 여기서 재건축 여부를 철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냉정한 기준이 바로 뼈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즉 구조 안전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건축법의 뼈대, 이제 확실히 잡히셨죠? 건축법에서 면적이나 높이 계산하는 법,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부동산 관련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산 문제에서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가르는 진짜 단골 출제 포인트잖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랑 땅속에 숨은 공간을 구별하는 거죠. 자, 첫째, 용적률입니다. 이건 대지 안에 건물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울 수 있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하층은 아예 계산해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너스 공간인 셈이죠. 덕분에 법적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도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아주 쓸모있는 공간들을 지하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층수 계산. 이것도 함정이 좀 있어요. 지하층은 당연히 층수에서 빠지고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실 같은 거. 이런 옥탑 부분도요.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만 안 넣으면 층으로 안 찬다. 그러니까 사실상 숨겨진 1계층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건축 면적. 이건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봤을 때 땅에 찍히는 그림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거냐를 정하는 건폐율의 기준이 되는 건데 당연히 땅 속에 있는 부분은 그림자에 안 잡히니까 계산해서 빠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건축법상 면적과 높이를 따질 땐 지하층은 용적률과 층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허가랑 신고, 그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면 이 허가랑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관련 기출문제를 싹 분석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건축행위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허가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면적을 놀리거나 고쳐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구청장 같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이게 일종의 재량행위라서 예를 들어 주거 환경에 안 맞는 위락시설 같은 건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신고만으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건물을 짓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수선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농업용 창고나 축사 같은 소규모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허가와 신고는 절차랑 효력에서 차이가 커요. 신고는요, 서류 접수하고 5일 안에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수리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허가는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이런 걸 다 따지는 훨씬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건축행위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 이렇게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인 거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출문제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는 핵심 요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용도 변경 문제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시설군의 계급만 딱 이해하면
5초 안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엄청난 점수밭이에요. 마치 엄격한 회사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승진하려면 까다로운 사장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강등될 때는 그냥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는 이치죠. 자,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 9개 시설군의 철저한 계급 순서를 파악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인데요. 이걸 쉽게 앞글자만 따서 자산 전문, 연교근주구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외워보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 9글자의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게 모든 기출문제를 푸는 첫 단추일까요? 둘째, 바로 이동 방향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구분 때문입니다. 방금 배운 계급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깐깐한 허가 대상이고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면 단순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기출문제 함정을 하나 볼까요? 위락시설, 즉 문화집회군을 판매시설인 영업군으로 바꿀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급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 이동이 아니라 같은 계급 내에서의 수평 이동은 어떨까요?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것처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만 바뀌는 경우에는요. 허가나 신고 다 필요 없고 단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 이동을 할 때 사장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인사팀에 서류상 부서 변경 신청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 기출문제 정복은 자산 전문 연교군주구라는 뼈대 위에서 위아래 방향표만 제대로 그리면 끝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 기준에 대한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자료들을 싹 다 털어서 시험엔 단골로 나오면서도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구조와 핵심 요건들만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건물에 짓기 전 착공 신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이거 마라톤 출전 전에 받는 심층 건강검진이랑 똑같거든요. 건물이 높이 13m, 9m 이상이거나 기둥 간격이 10m 이상으로 훌쩍 넓으면 뛰기 전에 반드시 의사소견서 같은 구조안전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기출문제 단골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짜리 목구조 건물은 서류 제출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일반적인 건물들의 건강검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하늘에 찌를 듯한 초고대 건물들의 더 깐깐한 중환자실급 기준을 알아볼까요? 둘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으린 초고층 빌딩, 단순히 우리 건물만 튼튼하게 지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단순 서류를 넘어서 안전영향평가라는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 평가의 핵심은 건물 구조나 집안은 물론이고 빌딩풍 같은 바람의 영향까지 싹 계산해서 인접되지만 이웃의 안전에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는 겁니다. 새 건물을 지을 때의 튼튼함을 봤다면 이제 낡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땐 어떨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고 녹물이 콸콸 나온다고 무조건 재건축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비계획을 짤 때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를 깐깐하게 심사하는데요. 여기서 재건축 여부를 철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냉정한 기준이 바로 뼈대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즉 구조 안전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건축법의 뼈대, 이제 확실히 잡히셨죠? 안녕하세요. 특별건축구역 기출문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좀 더 창의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말 그대로 특별한 구역인데요. 시험에선 딱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특별한 구역을 누가 왜 지정하는 걸까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목적은 도시경관을 멋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국제행사가 열리는 곳에 아주 획기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예요. 둘째, 그럼 이 구역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바로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주변 조경이라던가 건물과 도로 사이에 두어야 하는 여유 공간 같은 규정을 적용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좀 특별해요. 건물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구역 전체를 하나의 팀으로 보고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합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도로를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접도구역만큼은 특별건축구역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정리하면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의적 건축을 위해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 적용하는 제도지만 접도구역은 제외됩니다. 주택법 용어 정리의 기출문제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그 방대한 주택법 분량 때문에 진짜 헷갈리시죠? 오늘은 기출문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들을 빠르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민주택의 진짜 기준입니다. 면적만 작으면 다 국민주택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단순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전부 국민주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자 크기보다 누가 그 상자값을 냈는지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즉,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같은 든든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야만 진짜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둘째, 별개의 주택단지를 나누는 도로의 폭입니다. 길 하나 쓱 건넜을 뿐인데 법적으로 아예 다른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나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바로 그 기준인데요. 이 마법의 숫자들을 넘어가면 길 건너 이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완전 남인, 다른 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단지 안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구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헷갈리게 딱 나눌까요? 아파트라는 건물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장기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이런 건 부대시설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인들이 삶을 더 즐겁게 누리려고 챙겨 먹는 비타민 같은 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건 복리시설로 딱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결국 주택법 기출문제의 정답을 찾는 열쇠는 자금의 출처, 도로의 폭, 그리고 시설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의 단골 문제이자 핫 이슈인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방대한 기출문제 중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알아야 할 분양가 산정 공식부터 헷갈리는 예외 조항들만 딱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기본적으로 땅값인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서 계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땅은 빌려 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거라서 이건 오직 건축비만으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값만 내고 통신망은 빌려 쓰는 거랑 똑같아서 분양가가 확 내려가게 되죠. 둘째, 이 강력한 상한제를 쏙 피해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1, 2인 가구를 위해 도심에 빨리 지어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표적이고요. 또 관광특구에 짓는 50층 이상 혹은 높이 15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도 기대를 안 받습니다. 왜 굳이 풀어줄까요?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랜드마크 좀 지어보라고 정부가 당근을 주는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당첨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집을 못 파는 전매 제한을 뚫을 수 있는 합법적 탈출구가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할 때, 또 근무나 질병 치료 때문에 타 지역으로 다 같이 이사할 때는 예외적으로 팔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수도권 안에서 이동하는 건 절대 무효입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LH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꽉 잡는 강력한 무기지만 주택의 종류나 피치 못할 사정 앞에서는 꽤나 유연한 예외를 두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핵심 기출 쟁점을 빠르고 완벽하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 이른바 알박기나 일부 반대 때문에 전체 사업이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강력하고 중요한 권리죠. 첫째, 기본 원칙과 조건입니다. 대상 토지는 무조건 시가로 사야 하고요. 땅뿐만 아니라 그 위의 건물까지 싹 다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일방적으로 뺏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무조건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둘째, 95% 확보라는 절대 마법의 숫자인데요. 전체 대지의 95%를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순간 남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스터키가 생깁니다. 나머지 5%를 가진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 95%를 못 채웠다, 그럼 10년 전부터 땅을 가진 분한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마지막 셋째,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갑자기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난 황당한 경우예요. 다 지은 아파트를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청구를 하려면 그 땅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요. 진짜 주인이 권리를 찾은 날부터 무조건 2년 이내에 서류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매도 청구권은 95% 확보와 3개월 협의라는 명확한 룰을 통해서 다수의 주거 안정과 소수의 재산권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필수적인 법적 장치랍니다. 오늘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인데요. 단순히 건축허가,
그 이상이에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데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모든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단독주택은 30채, 공동주택은 33대 이상처럼 규모가 좀 있거나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지를 조성하는 비교적 큰 사업을 할 때만 이 승인이 필요해요. 둘째, 여기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옵니다. 바로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딱 받잖아요. 그럼 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꼭 필요한 땅인데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절차를 확 간소화시켜주는 인허가 의제 효과입니다. 원래라면 건축 허가다, 개발 행위 허가다 이런 수십 개의 인허가를 다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 계획 승인 하나로 그 모든 걸 한 번에 받은 걸로 쳐주는 겁니다. 완전 신속하게 진행되겠죠. 요약하자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주택사업의 필수 관문이자 토지 수용권과 인허가 의제라는 강력한 효과를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상 주택 상환사채 기출문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쟁점만 쏙쏙 뽑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법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방대한 분량 때문에 진짜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시험장에서 단번에 정답을 딱 고를 수 있는 필수 포인트만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도대체 누가 발행하고 조건은 뭘까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자본금 5억 이상의 민간 등록사업자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빡 받아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 민간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든든한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둘째, 사채의 형태와 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은 절대 3년을 넘길 수 없고요. 취득자 이름이 딱 적혀있는 기명증권 형태로만 발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 티켓처럼 내 이름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를 바꿀 때도 취득자 이름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확실하게 기록해야만 법적으로 떳떳하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함정 하나 짚어볼게요. 만약 민간 사업자 등록이 중간에 말소되면 이미 발행된 내 사채는 완전 휴지 조각이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민간은 무조건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이미 든든하게 보증을 섰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져도 이 티켓의 효력은 끝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승인을 받는 3년 이내의 기명증권이며 사전 보증 덕분에 발행자가 사라져도 그 효력은 끝까지 끄덕없다는 사실. 이것만은 확실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택법상 주택조합 파트. 핵심 기출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주택법에서 이 주택조합 파트가 진짜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수험생들이 많이들 힘들어하거든요. 근데요, 기출문제를 싹 분석해보면 신기하게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째, 조합원 자격 요건입니다. 이건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지역주택조합 자격에서 함정을 많이 파는데 여기서 시험이 딱 묻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시점이에요. 조합 설립일과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주여야 한다는 거. 이 기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요, 조합 설립에 꼭 필요한 숫자 기준이에요. 딱 2개만 외우면 됩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토지 사용권은 몇 % 이상이죠? 네, 80% 이상. 그리고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20명 이상, 80이랑 20. 이 두 숫자만 기억하면 진짜 한 문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문제입니다. 원칙은 진짜 간단해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럼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가 금지됩니다. 근데 시험이 이런 원칙만 물어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예외를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이게 바로 당락을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조합 파트는 겉보기엔 복잡해도요, 결국엔 조합원의 자격, 설립인원, 그리고 지위 변경의 예외, 이 3가지 핵심 기둥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주택법상 까다로운 전매 제한 규정. 그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부동산 공법 시험에서 수험생들 진짜 헷갈리게 만드는 단골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쵸?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지 기출 지문에 나왔던 핵심 사례 3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해봅시다. 자, 첫째,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예요.
뭐 근무나 생업, 아니면 질병 치료나 결혼 같은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싹 다 이사를 가면 전매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바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는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건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허용돼요. 마지막 셋째는요,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택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동명의로 바꾸는 걸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결국 생업, 이혼, 증여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허용되니까 수도권 이전 같은 핵심 예외 조건만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핵심 기출 지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지법의 기본 원칙, 바로 경자유전이에요. 들어보셨죠?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험에서는 바로 이 원칙의 핵심 예외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소유가 가능해요. 단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여야 하고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다 합쳐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상속의 경우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상속인은요,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최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이농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결국 경자유전 원칙 속에서 주말 농장, 상속, 이농, 이 세 가지 예외 상황의 소유 상한 면적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농지 보전 파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농지법 파트가 참 까다롭잖아요. 특히 이 농지 보전 규정은 우리 식량 안보랑도 관련이 깊어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은근히 함정도 많아요. 자, 첫째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지정하고 누가 승인하는지 맨날 헷갈리시죠? 핵심은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승인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을 슬쩍 바꿔놓는 보기가 단골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둘째, 농지 전용 허가의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허가받고 조업정지 명령을 어겼다.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취소입니다. 재량의 여지가 아예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격이랑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잘 들으세요. 더 높은 가액에 25%가 부과됩니다. 정말 강력하죠. 어떻게든 처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보전은 엄격한 구역지정, 아주 까다로운 허가관리, 그리고 강력한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 장치로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관련 기출문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농지 임대차는 시험 단골 주제인데 예외 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출문제를 싹 뜯어보면요,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딱 보입니다. 첫째, 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임차인이 그냥 농지 소재지, 시, 구, 읍면장한테 가서 확인 도장 딱 받고 농지를 인도받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원래 농지 임대차는 금지인데 뭐 질병에 걸렸거나 군대에 가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든요. 이 사유들이 시험에서는 함정으로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기간이랑 묵시적 갱신 규정. 이것도 핵심이죠.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만약에 더 짧게 정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3년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안 하면요, 이전 계약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 예외 허용 사유,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간과 갱신 규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